허재무 씨 2025년 새해 전화는 2주의 첫 번째 한 장면 어떤 겁니까? 사실 작년에 끝을 냈어야 되는데 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우 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이 집행을 언제 하냐 눈치 보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눈치 볼 게 지금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다 알려줬습니다. 체포하는 법을. 오.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어.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4인 1조로 끌고 나와라. 아, 이걸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본인이 전화를 이미 알려줬었구나. 이거 알려줘. 네. 공수처 이대로 하면 됩니다. 체포조는 이렇게 꾸리고 예.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정답을 다 알려줬는데 어떻게 집행 언제 할까요? 저는 빠르면 내일 할 것 같아요. 내일? 예. 그 휴일에는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네. 오늘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안 할 것 같고요. 6일 월요일까지잖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하고, 그래서 실패하면은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 한 번 더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소장님 이게 뭐 물리적 충돌을 정말 염려하고는 있지만 안 그랬으면 하고 좋겠거든요.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버텨서 체포가 불응해.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공수처장의 입장이더라고요.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러면 경호처랑 경찰이랑 국가기관들끼리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진짜 맞아요. 내전 네.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네. 최선의 예의와 도리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어. 불행하잖아요. 그 경찰하고 경호처 직원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다 공무원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랑 얘기를 해가지고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진 출두하겠다. 영장 집행을 좀 미뤄달라. 네. 그렇게 하면 국민들도 거기까지는 좀 봐줄 것 같아요. 그래서 험한 꼴 안 보이도록 좀 본인 스스로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 방법이 더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최상무 권한대행이 경호처장한테 이거 협조해줘. 맞아. 이거 왜냐면은 명령권이 지금 대행한테 있잖아요. 예, 협조해줘. 이렇게 해주면 경호처가 이렇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공적인 문서잖아요.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저걸 방해하면 나중에 경호처장 직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바로 또 처벌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제발 험한 꼴 보이지 말아라. 어. 그 제발 좀 제가 그 역술인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몇 월 며칠 가는 게 좋은 것이니 그분하고 상담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자진 출두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저희 댓글로는 자진 출두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분이 뭐 자진 출두할 사람이 아니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직원들이 막으면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직권남용 대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그 윤석열이 근무하면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좀 잘해준 모양이에요. 특히 이제 고위직들 진급도 팍팍 시켜주고 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강성휘 의원입니까? 네. 이틀막 사건. 그때도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는 분들도 좀 오버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는 그 우려는 우려고 원칙은 원칙이라고 봅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력적 상황을 제압을 해서라도 집행하는 것, 이게 공권력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장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을 끌어내는 것, 그래야지만이 이 내란이 종식되고 앞으로 있을 다양한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다 해소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최상목 대행이 특이한 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수석 졸업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법고시를 치지 않고 행정고시를 네. 쳐서 경제부 관료로 이제 근무를 했던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3년 후배다 보니까 상모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는. 지금 그렇게 배신감을 네. 느낀다고. 그렇게 아꼈으니까 제가 이게 아까도 어디 얘기를 했는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캠프를 이마빌딩에다가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캠프 내에서는 최상목은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 할 거다. 이미 거기서 제일 측근이고 아끼는 사람이 최상목이다라고 소문이 쫙 났어요. 그 정도로 아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니 뒤통수죠, 솔직히. 뭐 대통령 시각에서는 대단히- 그렇겠죠. 예. 대단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독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아니 오늘 보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비서실장하고 수석급 이상 비서관들이 전원 사퇴. 전원 사이를 왜 평화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사회하라고 하세요. 뭐 별로 집에 의미도 없는 가라고 사람들 해. 솔직히 근데 말해서. 아니 일단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의를 어떤 표명을 구조인지. 했는데 정진석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표명 이제 사의를 안 받아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 이래라. 일단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예. 아니, 할 일이 없는데 뭘 일을 시켜요. 그냥 사표 받아주면 되지. 할 일 없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윤석열이 음. 최상목에게 굉장히 불쾌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윤석열이 대통령실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최상목이라든가 지금 행정부처를 압박하고 있다는 그런 대신 뜻이기도 의견을 해요. 전달한다는 거죠. 예, 네. 의견뿐만이 아니라 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관여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네. 저는 뭐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돼 가지고 인용 심판 과정에 있을 때는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도 대통령하고 접근을 안 합니다. 그렇죠. 원래 그게 보고를 안 정상이죠. 합니다. 근데 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들도 사실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정상적이진 않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게 보면은 그 계엄 당일에 대통령 접촉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내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건데 아니 반성하고 그때 사의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갔어야지. 이런 말 그대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끼리끼리 모인 것 같아요. 길길이 뭐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얼마 전에 경찰에서 좀 조사 좀 받으러 오세요 그랬더니 싫어 안 가.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나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조사 안 받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같이 버티면서 근무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냐면 비유를 해보자면 네. 제 국회의원실에서 근무를 해요. 네. 국회의원이 구속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재판 받아요. 그러면은 국회에 있는 한 9명, 10명 정도 예, 보좌실에 그 있거든요. 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국회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상임위 준비, 뭐 본회의 준비, 국정감사 준비, 네. 그다음 법을 뭐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모르겠냐고 상임위 출석을 안 하는데 그러죠. 질의자료도 네. 안 만드는 거죠. 대행도 없잖아요 국회의원은. 없어요, 네. 없어. 그냥 사무실 갔다가 이렇게 있다가 특별면에 한 번씩 가야지. 갔다가 사식 들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당번 네. 당번 짜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구치소 다니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야 대통령실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근데 봐봐요. 사표 수리해도 돼요. 지금 그렇죠. 월급 형식적으로만 받지, 있으니까. 그 따뜻한 곳에 있지, 또 곧 있으면 설날 보너스 받지. 망고 땡인 거예요, 망고 땡. 세금 너무 아깝다. 아까워요. 진짜, 네. 예. 국민들이 아마도 이제 그런 실정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이 참모들이 결국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안 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흘러갈 때 동조하거나 혹은 자기 아직도 주군을 모시는데 급급해가지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속된 말로 열불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예. 이럴 때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정서적 공범들인 거예요. 정서적 공범. 정서적 공범들인 거예요. 어. 본인들은 우리 뭐 무협지 많이 본 거죠. 네. 무협지 많이 봤기 때문에 죽으니 힘들기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된다. 죽는 신용이라도 하자.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무협지가 과장돼서 그렇지. 동네 깡패들 이야기예요. 제가 깡패들 생각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저는 황교안 대행. 황교안 대. 황교안 대행은 되자마자 시계부터 자기 거 만들었다고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을 봤을 때는 언제 탄핵지 당할지 몰라가 좀 불안한 눈빛이었다가 오늘 보니까 아침에 현충원 참배 딱 하고 그러니까 군부대 경기도 전방 가가지고 딱 망원경 보고 눈빛이 약간 좀 달라진 느낌이거든요. 지금 뭔가 열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 국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돼요? 예.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자리가 그러니까 예. 경제부총리였을 때의 최상목과 권한대행의 최상목은 완전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눈빛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예. 그때의 잣대로 최상목을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본인들 이제 욕심이 나는 거지. 슬슬 나오잖아요. 막 저도 뭐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보수파의 주자가 없으면 똑같은 얘기 들으셨네. 그쵸? 예. 이번에 딱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조금 원칙적인 얘기를 했고 또 네.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 어려우니까 좀 경쟁력이 있을 거야 후보로서.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인 네. 모습을 보이면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막 하겠죠. 그러니까요. 듣기도 하고. 네. 그럼 본인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 보니까 뭐 홍준표, 뭐 오세훈, 뭐 유승민 아저씨는 저쪽에 있고 안철수는 뭐 이미 뭐 맛이 간 것 같고 누구야?
한동훈 한동훈. 벌써 잊어버렸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한덕수 얘기할 뻔했어요 지금. 한동훈 금방 잊혀진다니까. 네. 한동훈도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 그런 이제 난가병에 이제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 정진석 이하 그 수석 비서관들 비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예. 국민의 공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 세금으로 월급 줘서는 안 돼요. 지금 단 하루라도 그 대통령실 안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저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도 최상목 그 대행이 이 결정하기 전날에 개인적으로 이제 대기업 임원분을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최상목 그 대권 대권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결정 내리기 전 얘기입니다. 버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경제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렵고 이 부분을 돌파해야 되는 주자로서 보수주자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이런 결정까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최상목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느 그룹과 상의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열기 전에 연단에 서서 밝힌 다음에 국무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스스로 결심이 서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력자나 의사결정에 협조한 사람이 누군지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지금. 일단은 뭐 윤석열 그룹하고도 네. 친했을 거고요.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친박 시절에 맞아요. 경제 관료로서 네. 비서관 맞아요. 하다가 미르재단입니까? 맞아요. 미르재단 예. 관련해서 수사도 예. 받았잖아요. 수사를 받았었죠. 그때 네. 혹시 구속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살아났죠. 살아났죠. 뭐 그 당시 특검에 이제 윤석열 씨와 몇 사람 있었으니까 그런 혜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기재부에 이제 오래된 인맥이 있어요. 인맥들이 있는데 기재부 관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재부 관료들 중에 고위직 때문에 일 잘한다 이런 이야기 평판 듣잖아요. 네. 보통 이제 뭐 세제실장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세제실장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술 잘 마셔야 됩니다. 거기도 술이에요? 술 잘 마셔야 됩니다. 기재부도 정말 술 잘 먹습니다.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누르거나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면은 이제 기재부 세제실장도 술 굉장히 잘 마셔야 돼요. 어. 그런 류의 관료들 세계에서의 정치력 그리고 관료들 세계에서의 기재부 사람들이 가지는 좋은 그룹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그 좋은 그룹이 좀 옆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권한 대행 되자마자 NSC 소집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제 관료들이 그런 생각 못 하거든. 한덕수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맞아요. 한덕수 네. NSC 소집 안 했잖아요. 바로 NSC 소집하더라고. 야, 이 사람 대통령 흉내내네. 딱 그 느낌이 그러니까. 나더라고. 오, 그러네. 그런 거 보면서 주위에서 좋은 그룹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했는데요. 다만 어쨌든 윤석열 내단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대선 나온다고 했을 때 언제 사표를 내야 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이 사표를 내면은 그 다음에 대행은 누가 되죠? 이런 문제들이 복잡할 겁니다. 대선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한 얘기를 듣고 본인도 그러한 꿈을 네. 가질 수는 있다. 이번에 아니더라도 뭐 다음번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이번에 만약 여름 전에 대선이 이루어져서 틀어진다. 정권이 뭐 넘어가게 되면은 또 내후년에 보면 재보궐선거 지역도 나오게 되면 그쪽에 나가서 수도 또 있겠죠. 그렇게까지 국회의원 길게. 배지 달고 의정활동하면서 그 다음번 대선을 네. 노릴 수 서울시장 있고. 나온다 이런 소리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지금 그 여당의 주류인 사람들이 네. 어쨌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는 건 그렇죠. 맞죠. 네. 아니 어쩌겠죠,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근데 이게 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거죠? 그냥 아니 좀 아무 얘기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저 네. 얘기 좀 해줘봐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꾸. 아니, 아니 장 소장님도 이해가 안 되면 진짜 국민들은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 생각할 거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헌법적이나 법률적인 사항들이 딱 나오면 한 번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네. 두세 번 읽어보고 이제 법전 찾아보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네. 권영세, 권성동, 윤곽근이 하는 얘기는 석동현 플러스 4명 하는 다 얘기는 법조인이야. 다 법조인 출신이야. 뭔 네.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를. 진짜 아니, 정말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은 최상목이 우리랑 상의 안 하고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적법 절차가 여당과 상의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겠죠 뭐. 헌법에 예. 그런 조항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뭐 국무회의를 네. 통하지 않았다. 아니면 이런 이럴 건가? 수 있지. 어. 3명 다 해야지 왜 한 명은 안 했어? 오히려. 그거 가지고 뭐 고민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많이 심해요. 여하간 여당이 딴지 걸면 아까 말한 대로 뭐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도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줄이 그렇지 있다고 않죠. 생각하면 아닙니까? 지지율이 예. 깡패죠. 그럼요.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맞아요.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확연히 달라질 수 있죠. 한동훈 대표 될 때 뭐 세력이 있어서 됐습니까? 그렇죠. 지지율로 윤석열 된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막았는데도 됐잖아요. 그건 지지율이 깡패인 거죠. 만약에 최성목 권한대행이 네. 이제 정치적인 현안 문제는 일단 급한 불은 껐잖아요. 네. 특검법도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경제거든요. 본인 전문 분야잖아요. 그렇죠. 환율이라든지 아 고환율 너무 지금 심해요. 주식. 예. 이런 것들을 좀 안정시키면은 능력 있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꿈이 더 커질 수가 있지. 오늘 저희가 환율 얘기하는데 지금 환율도 높은데 우리 이면님께서 미국에서 야 40불 슈퍼챗을 이거 뭔가 좀 사력 있게 어, 보낸 네. 것 같은데 지금 이 달러로 받아야지. 40만 팀 재정에도 축하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고환율이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환율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지 말고 그대로 달러를 갖고 있어요. 일단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네. 기재부 이야기 좀 네.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정부 부처 다부처에 근무를 해봤는데 다부처 위원회에 근무를 해봤는데 기재부 관료들은 저 같은 이제 이 뭐라고 하죠? 어공 입장에서는 네. 의미 있는 상대방이더라고. 생각이 완전 다른데 예, 잘못되진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 기재부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경제 정책이라든가 산업 정책을 안 해요. 재정 관리만 해요. 네. 재정 관리만 해요. 우리나라 사실 대기업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산업 정책 계획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문재인 정부도 사실 별로 없었고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도 하는 척 하다가 그만뒀어. MB 때 이후로는 중장기 경제 계획을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가 재정 관리만 해요. 예산 관리만 하는데 거기에 예산 관리만 하다 보면 당연히 확대 재정보다는 돈을 쓰지 말자는 축소 재정을 하려고 네.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나머지 부처 이렇게 행안부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좀 쟤들이 왜 필요해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냐면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행안부야. 어차피 하는데 그 조직만 따로 내서 특성화시켜서 일을 하거든요. 인사라든가 네, 이런 그게 별 것만. 의미가 네. 없어. 왜 기재부 관료도 행안부 일할 수 있고 산업부 관료도 행안부 일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기재부 관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분명히 소신은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네. 해줘야 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의 보수라는 쪽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웃기지도 않는 짬뽕 건판사들 좀 집에 보내고 이 틈에 기재부 관료들 데려다가 보수 정치인 좀 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좀 조언 좀 그러니까 지금 해드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검사 출신도 배출을 한 거고 모피아가 그렇게 대한민국에 세다는데 모피아 출신 대선 후보라든가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김동연 지사가 여하간 지지율은 낮지만 후보로 따리를 틀고 있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도 잠룡. 이런 시대적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경제 관료는 저는 대통령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계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결단 할 때가 필요하거든. 네. 근데 너무 꼼꼼해.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저것도 계산해. 그러니까 최상모 그래, 두명 나오자, 대행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뭐 고민을 하다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예. 여야 한 명씩만 하자. 그리고 여당이 막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특검법은 다 거부해버리고 이렇게 막 계산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계산이네. 그게.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결단하려면 네.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네. 결정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 다 임명하고 그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한 거 보면 조금 좀 쫌스럽다. 그래서 민심을 받기에는 또 걷어들이기에는 뭐 쉽지가 않아 보인다. 계산하는 정치는 큰 정치인이 못 되더라고요. 크게 봤을 때. 네. 그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돈만 갖고 예산 어떻게 풀었다 말느냐 이것만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실제로는 글로벌한 이 경제 계획을 잘 안 짜요. 우리나라 기재부가 안 짠 지 오래됐어요. 경제 기획을 안 한단 말이야. 과거처럼 네. 개발 독재 시절처럼. 그런데 사실 이게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산업부로 돼 있거든요. 산업을 경제하고 붙여가지고 실제로 중장기 경제 계획을 짭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도 됐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경제 관련들도 정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여야를 막론하고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거시 경제 정책. 그 대권 주자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제학자 출신.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분도 좀 통 크게 정치를 하면은 이미 정말 대통령 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너무 조금 이렇게 계산도 많이 하시고. 윤통은 아리백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자 수잖아. 술이나 좀 먹고 가. 아리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예. 우리 봐봐요. 흐름 봐봐요. 우리가 엘리트가 어느 시대마다 엘리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엘리트는 해방 이후 엘리트는 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네, 예. 거기서 왜 해외 유학도 갔다고 음. 하니까 박정희, 전두환, 뭐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법조인 출신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또 의대가 많이 맞아요. 예. 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의사 출신 중에 안철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 출신도 왜냐면 사회 엘리트가 지금 거기에 지금 집중되고 많이 있으니까. 네. 아 이게 의사 출신 이뇨한 안철수 지금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지 지금. 그래서 언젠가는 의사 출신도 대통령에 도전할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전 좀 과학계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맞죠. 아. 근데 그 경제를 아는 과학자, 경제를 아는 의사 이게 중요해요. 우리 기분 바탕으로. 리먼 사태라고 2008년 네, 맞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리먼 휘청거렸다 브라더스. 그랬는데 멀쩡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경제 관련 논쟁을 굉장히 즐겨했어요. 산업자본주의를 그대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아이리시 모델로 금융자본주의로 완벽하게 갈 것인가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이거 아니야. 우리 독일 모델이야. 우리는 산업자본주의 그대로 남겨둬야 네. 돼. 그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리먼 사태 일어났을 때 우리 제조업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덜 받은 거죠. 영향을 덜 받았단 네. 말이에요.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늘 그런 쪽에 뭐 맞아요. 법조인도 경제에 관심 있어야 되고 정치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자체장도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또 도지사 정도에 보면 또 달라요. 그게 또 하나의 경제 단위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잖아요. 경제로 저 정책의 줄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 지도자가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제는 알아야죠. 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장수장님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 권영세 비대위가 어쨌든 간에 진용을 짜고 출범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보다 언론 분석도 적어요. 왜냐면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독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이번 인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평가할 게 없어. 평가할 게 없어 딱 한 진짜. 사람 보면은 딱 아는 거예요. 누구요? 이미자. 이미자 삼선의 비대위원. 이미자. 이분 시킨 거 보면 그냥 그 비대위의 성격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이거 거예요. 추석인 거죠? 추석 최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예. 제일 많고 선수도 제일 그것도 높고. 없고. 예. 근데 이미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때까지 비공개 의총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잖아요. 목소리 그러니까, 녹음돼서 네. 나왔잖아요. 내가 진짜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거든. 제가요. 저기 비대위원 내가 구성해줄게. 1번 이미자, 그거 듣고 했나 보다. 2번 또. 김정재, 3번 고성국, 4번 서정욱, 5번 배승희 이렇게 시키라고 제가 그랬는데 1번만 듣고 권영세 의원이 임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비대위라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받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여기는 우리끼리 딴 소리 안 나오게. 너무한다 너무. 봐봐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미자 내일 바로 내일 두 번째- 목요일이구나. 네, 내일 첫 네. 이제 최고위원회가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권성동 권성동? 얘기하고 수석 네. 비대위원이 세 번째로. 이미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할 거라고. 웃기도 싫은데 왜 이렇게 웃기지? 대폭탄이네. 체포영장은 불법입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크게. 와 거기서 물병 던지고 이제 말 안 들으면 그러면 옆에서 이제 김재섭 의원님은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김용태도 들어가 있어 여기. 아니 그분은 이제 비대위원 전문위원이니까 네. 이제 내가 왜 여기 있지?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집에 가서 운동해야지. 됐어, 끝났어. 근데 재섭이는 이런 생각. 이미자 의원은 되게 짤도 많잖아 심지어. 그렇죠. 찾아보면 정말 재밌는 짤이 많은 정치인인데. 짤 더 만들 거예요. 짤 더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당 정치가 완벽하게 무너졌거나 무너졌다. 하다 못해 이 비대위라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 정당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부러 외형이라도. 그렇죠. 예. 과거 같으면은 선수들 대표 중에 한 명씩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 출신 한 명 추천하세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호남 출신 한 명 추천하세요. 그렇죠. 여성 네. 한 명 추천하세요. 뭐 청년 한 명 추천하세요. 비대위원으로. 이런 이제 이른바 구색 맞추기. 그게 원래 정치의 기본적인 척이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왜 이 사람인지 설명하기도 어려워. 그냥 이미자는 비공개 의총 몫이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군기 잡는 그렇지. 딴소리 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끝났어. 이제 최소한의 좀 염치는 갖췄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김용태, 김재섭 얘기는 해보고 싶은데 김용태 의원도 좀 아쉬운 게 너무 아까 비대위원 전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꼬리표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 지역구가 포천 포천, 가평이잖아요. 네. 전방이죠. 여기가 보수파 쪽에 상당히 유리한 네. 수도권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지지자들의 뜻에 따라서 이분이 활동과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언론 인터뷰한 거 보면 되게 곤혹스러워 하던데 그 상황은 아는데 어쨌든 젊고 그래도 개혁적이라고 하긴 좀 이제 그렇고 젊은 분이라서 이제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용택, 김재섭은 그나마 청년목 혹은 소장파 목소리를 내줄 줄 알았는데 막 대변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짜친다? 큰 소금물이 있잖아요. 큰 소금물에 예를 들면 맹물을 넣거나 아니면 설탕물을 넣으면 그게 그냥 맹물이 되거나 설탕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매해지죠. 약간 덜 짠 소금물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어. 생각이 들고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부총장이잖아요. 네. 이제 지도부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네. 저는 김재섭 의원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 자리가 그래서, 예.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배울 수도 있고 당의 최고 지도부가 과연 어떠한 생각과 판단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에 실무적으로 당협위원장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당협위원장 관리하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당 조직을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 로드맵, 뭐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당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본인 이미지를 그렇게 훼손하지 않고 네. 당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이 직전에 한동훈 체제에서 그 전략기획부총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총선 때 경선을 함께했던 조정훈 의원을 앉혔더라고요. 이거는 좀 약간 좀 의도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많이 총선백서를 되는데 만든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 조정훈 의원도 과잉 친윤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메시지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근데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에서 넘어간 사람인데 네. 민주당에 있을 때는 굉장히 중도적인 척 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척 했단 말이야. 근데 넘어가더니 막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버려. 이게 이 기회주의적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넘어갔으니까 내가 더 눈치 보여가지고 더 극단적인 네. 목소리를 내야지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김재섭 의원이나 우리 조정훈 의원은 그 지역구가 그런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막 그 극우적 스탠스에 끌려가서 나중에 당선될 수 있는 당선 지역구가 어렵죠.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저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은 안 변한다. 기회주의적인 성격 안 변한다. 속성 안 변한다. 다음에 또 상황이 바뀌면은 또 변한다. 또 민주당 올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별로 뭐 현재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전략기획부총장이 사실은 네.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요? 권성동 의원도 우리 저희 당 대표 할 때 네. 전략기획본부장 같은 거거든 네. 했었는데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딱 이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 때 자 지금 상황 전국 상황은 이렇고요. 우리 당이 이러한 메시지와 이런 행보를 갖고 우리가 전략적인 여러 가지 조치와 상황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못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뭘 알아야지. 이게 그 의원 중심 정당에 대해서 그런 건데요. 제가 이제 우리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 열린우리당이었어요. 열린우리당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무총장이 아니고 사무처장으로 격하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당에 이제 실국장이 있어요. 실국장이 대표한테 직접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보를. 맞아요. 훨씬 잘해요. 아, 그렇구나. 훨씬 잘해요, 실무자들이. 네. 그 당의 기조국에서는 사무총장 직속이기 때문에 네. 사무총장한테 보고할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전략기획 부총장 산하에 사무처가 몇 명 없을 거예요. 근데 한두 명 가지고 뭐 전략을 짜는 것도 무리가 네. 있어 보이고 또 조정원 의원이 뭐 그걸 잘 짜고 뭐 전략이라고 보기도 전략통. 어렵고. 네. 예. 아니 솔직히 지금 전략이 뭐가 필요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오늘 여론조사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당의 메시지와 행보를 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럴 수가 가잖아, 있냐고 지금.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민심이 전략입니다.